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참가자가 28명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름이 아이고 본인 이름 아닌 사람도 있나? 없죠. 다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네. 네,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소개할 내용은 이제 쌤이 BIM 전공입니다. BIM 전공인데 BIM 중에서도 쌤은 BIM 융합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후배는 3학년 2학기에 이제 디지털 건축 3에서 레빗 심화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설계 중에 친환경과 관련된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제목은 에너지 성능을 기반으로 한 그린 BIM 디자인 평가 기법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서론, 그 다음에 2, 3, 4, 5장,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 보면 4장에 설계 요소 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설계 요소의 위계를 정립하는 이 부분이 이 연구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서론 부분이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어디서 이런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네. 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위죠. 8위 정도가 됩니다. 8위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 문제가 또 있는데 개인적인 선생님은 탈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어도 이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나 뭐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도 실무에 가면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건물의 규모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설계 자체를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상에 나와 있는 것과 디자인을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친환경 공모전이나 아니면 친환경 설계를 할 때 하는 것들은 실제 실무에서 하는 친환경 건축의 한 10% 정도 될까요? 10%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데, 일단 건축물들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을까? 통계를 보면 약 건축물에서 60% 정도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60% 정도는 건축물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택,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 자체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하고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에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극도로 적게 사용하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양을 줄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난방 에너지와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또는 조금만 틀어도 굉장히 시원하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굉장히 따뜻하다.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럼 에너지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쓰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화석 연료를 적게 사용해야 환경 파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나 설계 방법, 제도 같은 부분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설계 디자인적으로 그거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것들은 사실 친환경 인증 제도 안에도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쓴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검증이 안 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친환경 공모전이나 이런 데 많이 하는 설계 기법 중에 뭐 옥상 정원을 만든다, 벽면에 녹화를 한다, 그다음 수공간을 만든다, 우수 시스템을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엄청 큰 기여를 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런 건축물을 평가할 때는 옥상 정원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 건축물이 단열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래서 여름에 얼마나 에어컨을 적게 틀 수 있나, 겨울에 얼마나 보일러를 적게 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도 심하고 에너지도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는 유한한데 사용량은 증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린 빌딩 또는 저탄소 설계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BIM을 이용해서 BIM의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설계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현재의 추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실무에 나가면 하게 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BIM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고 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인증을 받는 방향으로 감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게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를 배우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디자인적인 측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관심이 좀 덜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좋은 점,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설비 성능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무에 나가면 그래서 설비라고 하는 측면, 단열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게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연구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설비라고 하는 것들에 의존하는 거는 결국에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축물의 성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설비를 과도하게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단열재를 엄청 두껍게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혹시 가능한가?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검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내용이 뒤에 설명이 쭉 될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고 친환경적인 건물인 거를 증명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실험 분석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설비나 단열 성능에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건축 설계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뮬레이션 전문가, 에너지 공학과, 설비, 기계 설비, 그다음 뭐 공조 설비 이런 전문가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어렵게 한다 해도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하면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난방 에너지 몇 프로 또는 뭐 몇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는 몇 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난방 에너지 얼마, 냉방 에너지 얼마, 환기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해야 건물도 예쁘게 잘 디자인되면서 에너지 성능이 좋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결과는 나왔지만 결과를 반영해서 건물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디자이너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에너지 성능을 한번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내용들은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를 계획한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축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건축 설계를 할 때, 건축 계획을 할 때 어떠한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건물이 지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요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그 요소가 그냥 근거 없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지침들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GCD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녹색 건축
녹색 건축 인증이죠. 그 제도를 말하는 거고, EPI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거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고, 실험을 할 때 BIM으로 모델링을 해서 BIM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할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이제 업무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에너지 효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상관관계는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것인가, 건축가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설계를 할 때 디자인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성능 기반 디자인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 평가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에너지 성능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물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잘된 디자인, 뭐 건축 계획이 잘 됐다, 컨셉이 좋다, 뭐 컨텍스트를 잘 반영했다, 장소성이나 역사성이 있다, 이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냥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설계 단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획 업무가 있고,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은 기획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설계 방식으로 치자면 개념 설계, 그러니까 컨셉추럴 디자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맨 처음 우리가 아이소핑크 같은 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건물의 디자인을 처음에 만들죠. 그러니까 규모를 결정하고 디자인의 형태를 계략적으로 만들 때, 그때 에너지 성능을 고려해서 디자인이 가능하냐, 처음에 그런 모양을 에너지가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변형이 되더라도 처음에 선택한 대안이 가장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대안들에 비해서 최종 결과물로 나올 때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 공학 쪽에서 연구되고 있는 논문 중에 처음에 계획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70%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첫 단추를 잠그느냐, 계획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디자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누구 마이크 켜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래서 여기 설계에는 기획 업무에서 초점을 맞추고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의 사례들을, 기존의 연구들을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죠. 기존에 어떤 식의 연구가 되어 있고 어떠한 선행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현황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현황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BIM입니다. 여러분들 뭐 BIM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BIM이 중요하고 BIM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말들이 줄어들 거예요. 왜 줄어드냐면 BIM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BIM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10년 전에는 BIM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BIM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건축하는 분들 중에 BIM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BIM을 모른다가 아니라 BIM을 모두 쓸 줄 안다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CAD를 못 다루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최소한 레빗 정도는 거의 모든 건축 종사자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BIM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내가 BIM에 대한 스킬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틈틈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BIM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건축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구조 분석, 조경, 토목, 설비, 그 다음에 뭐 돈과 관련된 코스트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 처음에 지어져서 부술 때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BIM으로 건축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BIM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BIM을 점점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유학을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어느 나라를 유학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BIM을 이용한 융합이에요. BIM은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에너지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뭐 VR이나 이런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서 여러분들 실제로 쓰는 친구들도 있죠. 그 뭐죠? 그 3D 프린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 3차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내자. 그죠? 그런 것도 이미 예전부터 있던 기술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융복합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디지털 기술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뜨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영국에서 앞으로 BIM을 도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00 약 한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레벨 3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레벨 3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게 BIM으로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실무 자체를 BIM으로 싹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게 목표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BIM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IPD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예전에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만든다. 건축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라고 해서 사실 좀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3차원으로 설계를 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2D로 설계하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리가 쉬워요. 정보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 설계하고 있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지만 이게 설계가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BIM은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설계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설계 변경을 줄여줄 수 있고 시공할 때도 공사 기간을 줄여줄 수 있고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 요소들을
BIM이 줄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BIM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건물을 직접 지을 사람, 결국에는 돈을 대는 건축주 또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결국에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 자체의 품질이 좋아진다. 좋은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건축가한테도 남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BIM으로 하면 설계가 어려워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건축가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실제로 설계 단가가 BIM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설계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넘어가서 BIM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보다 더 많을 거고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한 거, 많이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많이. 그리고 최근에는 LH 공사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BIM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이저라고 부르는 굉장히 규모가 큰 설계회사,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 BIM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정보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설계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찾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맛배기만 볼 수 있겠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는지 BIM으로 설계라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나오는 건 모델링 수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BIM으로 모델링을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딱히 없어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축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죠. 그런데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1대1까지 모델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한 100분의 1이나 200분의 1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B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레빗을 다루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모델링은 설계 단계로 치면 계획 설계다 또는 중간 설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미국 기준이에요. LOD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때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 다 LOD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만든 게 BI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IM 인포메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이제 아직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불명확하긴 하지만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BIM 모델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평가할 수 있고 그거를 해야 나중에 설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받는 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되었는데 처음에 BIM이 설계 사무실에 막 도입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BIM 프로젝트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기존에 하던 설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IM이라는 게 있으니까 BIM으로 설계를 해라 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거쳤어요. 지금은 그 과도기를 이제 헤쳐나가서 본격적인 이제 BIM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쭉 진행을 하면서 BIM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레빗을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걸로 모델링을 해라 라고 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건축물 성능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면 모델링하는 거는 모델링대로 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또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파일을 줘서 분석을 의뢰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설계 사무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일에 추가로 두 가지, 세 가지의 업무들이 늘어난 셈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인력도 많아지고 불필요한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싫어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변해 있어요. 설계 사무실 자체에서 BIM으로 설계도 하고 BIM으로 모델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팀이 회사 내에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에너지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견적도 내고 동정 검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변했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는 졸업생들이 좀 규모가 큰 회사에 취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똑같은 설계 실력을 가졌다면 BIM을 잘 다루고 또는 이런 에너지 성능 분석과 같은 건축물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운 친구들이 유리하게 취업에 좀 더 쉽게 가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뭐 물론 조금 지나면 이런 것조차 거의 일반적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후배들이 배우는 것처럼 3학년 때 이미 레빗 기능 배우고 에너지 시뮬레이션 간단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 배우고 뭐 간섭 검토나 공정 분석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 배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다 배워서 오게 되면 나중엔 이것 역시도 보편적으로 캐드 쓰듯이 이렇게 변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내가 레빗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뭔가 회사에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떠한 기능들을 내가 좀 미리 공부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요. 넘어가면 선생님이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을 그 제도 내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맨 위에. 저 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저 법에 근거해서 그 밑에 GCD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밑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에요.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이제 저기 보이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맞춰서 저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기존에는 좀 약간 중구난방이었던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현재는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GCD라고 하는 친환경 인증 제도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저 두 가지를 이제 설계 사무실에 가시면 실무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 저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써야
설계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저러한 평가 자체가 BIM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제도가 그냥 따로 뚝 떨어져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러한 제도를 BIM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이라고 하는 저 제도 안에서 인증 등급을 받으려면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이 ISO 13790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는 에너지 성능 지표라고 하는 저 항목들이 있었어요. 저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시뮬레이션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이고, 국내에는 조금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라, 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인증을 받을 때 점수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많이 변해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BIM으로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한 걸 가지고 에너지 평가를 받아서 친환경 건축물 관련된 것도 평가를 같이 하겠죠. 당연히 평가를 해서 친환경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올 걸로 예상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GCD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GCD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유심히 좀 찾아보길 바래요. 자, 넘어가서 인증 제도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지금 보이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GCD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EPI입니다. GCD를 먼저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건축물에 관련된 것 중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배점이 옆에 있죠. 12점, 2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써 있죠. 그래서 저 점수를 획득하면 되는데, 그때 예전에는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런 부분에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세부 평가 기준 맨 위에 있는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에너지 성능 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근거로 평가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친환경 건축물에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EPI 또는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에서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저걸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PI에 있는 항목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 점수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EPI라고 하는 걸 나중에 찾아보게 되면 일부를 또 발췌한 거예요. 건축 부분만 보면 단열,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바닥 난방, 방습, 방풍, 창의 기밀,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5학년이 될 때까지 설계를 할 때 안 배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설계를 할 때 고려한 적이 없는 내용들인 거지. 그죠? 그런데 실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친환경 건축물에 관련된 설계 기법과 관련 없이 지금 보이는 단열 성능, 재료의 성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 부분이 아닌 나머지들은 설비라고 보면 돼요. 설비와 관련된 성능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야. 친환경 건축물조차 저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해. 그렇다 보니까 저런 항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저런 항목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학생 때 하는 친환경 설계랑 실무에서 하는 친환경 설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친환경 설계는 건물에 나무가 굉장히 많고 옥상 정원이 있고 벽면에는 뭐 담쟁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
건축 재료가 대부분이 나무고 이런 또는 돌 이런 자연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런 거를 친환경 설계라고 인정은 하지만 친환경 설계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느끼는 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는 친환경 설계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또 굉장히 큰 거야. 우리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과 관련 없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나중에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금 과도한 설비, 과도한 단열 두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도 이런 비효율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이런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기준인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보면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에너지를 사용할 거라고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에너지 양을 소요량이라고 해요.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량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와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요구량이에요. 요구량이 그거고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설비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죠. 에어컨도 달고 보일러도 설치하고 공조 설비를 다 설치했을 때 실제로 그 정도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쾌적함을 온도를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들어가는 에너지도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들어가는 에너지도 포함된 거야. 그죠? 그 포함된 에너지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량보다 소요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조금 더 크겠죠. 그죠? 실제로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상되는 에너지고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 에너지고 실제로 건물을 써봤더니 쓴 양, 그거는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과 소요량과 사용량은 의미가 다르고 값이 달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값이 다르고 명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헷갈려 하거나 이거 틀렸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사용하는 명칭의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냐면 소요량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때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그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그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들어간 에너지까지도 포함한 또는 우리가 등유를 만약에 사용하는 보일러를 쓴다면 그 등유가 정제돼서 우리 집에 배달이 올 때까지 사용된 운송 에너지가 또 있을 거잖아. 그죠? 정제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 그 에너지를 다 합친 게 바로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어.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때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을 적게 쓰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게 줄어들어. 개별 난방을 쓰는 것보다 지역 난방을 쓰면 줄어들어.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쓰면 줄어들어. 그죠?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건축물의 이제 성능을 좋게 하려면 일부러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야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줄거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또 배우는 이야기들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이때 에너지 사용한 게 어떤 항목으로 도출이 되냐면 난방에너지, 냉방에너지, 급탕에너지, 조명에너지, 환기에너지로 평가가 되는 거야. 저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쓰는 용어랑 다르고, 저걸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봐도 우리는 디자인의 피드백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이렇게 3차원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BIM에서 같이 연동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쭉 분석한 내용들이 있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들을 BIM에 입력할 거고 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실험을 할 건지를 여기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건축물의 규모를 처음 잡을 때, 아이소피크 가지고 우리가 메스를 만들 때 그때 어떤 디자인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성능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메스 형태는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워형 건축물을 몇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층고를 다르게 했을 때 에너지 성능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창면적이 클 때, 작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길 때, 가로로 길 때, 세로로 길 때, 남북 방향으로 또는 동북 방향으로 길 때, 이죠. 이렇게 했을 동서 방향,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을 쭉 한 거고요. 이거는 입력한 정보값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로 나누고 서울을 기준으로 실험을 했어요. 규모는 층고 4m에 20층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실험을 굉장히 여러 개 했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실험을 쭉 해봤더니 에너지 소요량이 도출이 된 거예요. 타입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이렇게 타입별로 에너지 사용량들이 도출이 된 거고요. 저거를 창의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저게 비례하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낸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형태들도 여러 개를 실험을 했더니 비슷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평가하는 방식을 좀 더 다르게 비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표현한 방식이 여긴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피 면적당으로 다시 쪼개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층고. 그래서 분석을 쭉 해봤더니, 새 장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뒤에 나오죠. 이렇게 분석 다 한 것들이에요. 분석을 굉장히 여러 개 했어요. 분석을 다 했더니 실험을 한 1000번 넘게 했더라고. 물론 선생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만 몇 달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적분의 창면적비 곱하기 외피면적 곱하기 바닥면적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면적비, 외피면적, 바닥면적은 에너지 성능으로 봤을 때 비례관계를 갖는 애들이고 최적은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 애라는 거를 파악한 거죠. 물론 여기에 비례상수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적용이 됩니다만 간략하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율별로 위계를 정리해 봤더니, 위계를 정리했더니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외피 면적이 에너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은 거예요. 무려 28.5%.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9.1%, 최적 9.1%, 층고 8%, 창면적비 3.4%, 세장비 6.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세장비 그리고 향 이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실험한 건 타워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향에서 창면적비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에 창이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남쪽에 창문을 좀 더 많이 내고 북쪽은 창문을 줄이고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타워형 건축물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실험한 거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창 면적을 동일하게 동서남북 방향에서 동일하게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피 면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철, 외피 면적을 줄여줘야 에너지 성능이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피 시설도 중요하지만 바닥 면적, 최적, 층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창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성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외피는 창 면적도 포함된 거예요. 창 면적, 벽 면적 둘 다 합친 게 외피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창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피 전체의 면적 자체를 줄이는 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 요소별로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눠봤더니 저 위에 건 에너지 소요량 변화율이고 밑에 거는 그래서 얼만큼 영향력이 큰가 라는 걸 봤더니 주거시설은 외피가 40%가 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시설은 외피 면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해야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그래야 친환경 건물이 될 확률이 높다. 그다음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피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피와 바닥 면적, 최적, 층고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는 골고루 적용을 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알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비례상수를 표현한 거고요. 복잡하게. 그래서 레빗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매스를 가지고 에너지 성능 분석을 했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빨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떻게 설계라는 게 좋은 설계인지 평가를 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이거는 그 과정들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지금 보이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모델링을 하면 그거를 유효 창면적비라고 하는 적당한 창의 면적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건물의 창의 면적이 적당하다 안 하다와 함께 에너지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에너지 성능 평가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품질 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제도 자체를 에너지 성능 평가 위주에서 디자인 품질 평가 위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연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지금 보여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어느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레빗에서 레빗 2020 버전이에요. 레빗 2020 버전에서 저런 형태의 메스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창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 창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만들었을 때 이 규모의 건물이 가장 효율적인 창의 면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개발한 겁니다. 저렇게 원형 형태도 있고요. 메스가 또는 그러니까 원통형도 있고 사각 기둥 또는 삼각 기둥, 오각 기둥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트위스트 된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타입만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창의 면적을 비율을 조절을 했을 때 지금은 40%예요. 창의 면적이 40%예요. 외피 면적에서 창의 면적이 4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저기 보면 창의 면적이 적당하다라고 나와요. 저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성능을 분석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에너지 성능이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기준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예요. 1등급에서 1.5등급 그 사이 정도 값이에요. 저값이. 그러니까 2등급보다는 높고 1등급 안에 포함되거나 1등급보다 조금 높거나 이 정도 수준을 적정 규모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면 저거는 뭘로 보완하냐면 단열 성능 또는 창호 성능으로 보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할 때 건물의 외피, 그 다음에 창의 크기, 모양만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적정 범위에 들어가게끔만 계획을 해주면 부족한 부분은 설비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이용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설계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할 여지를 열어두는 거죠. 그죠? 열어두는 의미에서 저렇게 기준을 저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웜통 모양의 타워였고 지금은 사각 기둥 모양의 타워예요. 그래서 해보면 건물의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창의 면적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커도 적정 범위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걸 좀 줄여야 적정 범위에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존재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너무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내가 해버렸다면 창의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층고를 조절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친환경 디자인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시 이어서 PPT를 볼게요. 잘 보이나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에너지 성능 분석을 이용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건축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는 설계는 예전에는 디자인 다 끝나면 이제 구조 어떤 거 할지 다 정하고 그다음에 설비를 다 정해요. 이때쯤 되면 이제 기본 설계 이상이 되겠죠. 다 정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때 에너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에너지 효율이 안 좋더라. 그럼 설계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실험을 했더니 디자인 피드백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설계를 바꾸면 이 과정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안 한단 말이야. 생략하는 대신에 뭘 하냐면 여기에서 설비를 비싼 설비, 좀 과한 설비, 단열 두께를 더 두껍게 이렇게 바꾼다고. 그럼 디자인적으로 이게 좋은 디자인이 될 수가 없겠지. 디자인 쪽에서 보면 이거는 디자인을 해치는 설계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지금 아까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처럼 여러분들이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빨리
매스 형태라 규모가 결정이 되면 에너지 성능 분석을 빨리 해서 매스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을 빨리 바꾸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쭉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더 정밀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면, 나중에는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설비 성능만 좀 조절해주면 디자인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의 방법에서는 내가 처음에 계획한 디자인이 이때까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처음에 결정한 디자인이 끝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이런 디자인을 해야 결국에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친환경 설계고, 이게 그린 BIM이라고 하는 설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려면 앞에 주구장창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물론 선생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요즘 혹시 뉴스 좀 여러분들 즐겨봅니까? 뉴스에 보면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의 내용, 핵심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저산소 분상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 이거는 건축이랑은 좀 관련이 좀 적어요. 여기 이 부분이 사실 건축 분야랑 우리가 관련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것,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건축 설계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인데,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관련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쪽의 연구를 계속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쪽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걸 해야 이제 수입이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외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마트 그린 시티. 스마트 시티인데 그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내용에 추가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2030까지 뭘 해야 되냐면 에너지 제로 빌딩을 만들어요. 이때 에너지 제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제로를 만드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전혀 안 쓰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랑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소모하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으면 건축물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갖다 붙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 만들어내는 거를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되는 이런 건물을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BI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BIM 기반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힘들 것 같아.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PPT는 준비한 게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은 조금 이따가 받을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채팅창에
지금부터 올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그다음에 답변을 뒤에 잠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할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추가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실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좀 이런 BIM을 좀 잘 하고 있는 설계 사무실에서 BIM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례는 해안하고 사무에서 한 BIM 프로젝트의 설계 보고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계 보고서를 그러면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설계 보고서입니다. 이거 사무에서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만 본다고 받아왔는데 뭐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걸 뭐 배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BIM 건축 실무에 보면 서울 동부지방 법원 청사를 BIM 프로젝트로 한 거고요. 이렇게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CG 업체에 이걸 맡기는데 요즘은 CG 업체에 안 맡기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은 트윈모션이랑 이런 거 배우거든. 동영상 찍는 것도 배우고. 설계 사무실에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해요. 특히 트윈모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이거 굳이 회사에서 외주 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BIM에서 바로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런 것들. 자, 뭐 환경은 넘어가고요. 지금 BIM 총괄 보면 사무가 총괄을 했고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 소방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분야가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건축 모델링만 할 줄 알아가지고는 안 돼. 왜?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다 볼 줄 알아야 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모델링이 제대로 모델링한 방법인지, 얘네들한테 받은 모델링 파일을 우리가 만든 모델링 파일이랑 어떻게 합칠 수 있을지, 또는 그 다음에 이거를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직원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건축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넘어가고. 그래서 모델링 기준 아까 얘기했던 LOD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결정해 놔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KBIMS라고 하는 국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회사 내에서 내규를 또 만들어서 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빗 파일이 총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건축, 구조, 조경, 외피 대지, 외피, 공간, 소방, 전기, 기계, 토목 이렇게 해서 총 레빗 파일을 1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설계 프로젝트 하나에 이런 게 10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는 건축 요거 하나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이 9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다 총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실무에서는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전부 다. 넘어가고. 그래서 모델링 보면 여기 설비 모델링, 뭐 구조 모델링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건축 구조 모델링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목 조경 모델링. 이건 설비 모델링 같고. 그렇죠? 기계 설비, MEP, 배관 쭉 다 나오죠. 토목 관련돼서. 이런 거 하면 이제 절토량, 성토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공사비랑 또 관련된 거고, 소방시설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층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패밀리. 패밀리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캐드 할 때 문이나 창이나 만들어진 거 가져다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쓰죠. 그죠?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이런 패밀리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이나 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와에 관련된 것, 설비에 관련된 것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여러분들이 만들진 않을 거야.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 쓰게 될 거야.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도 있고요. 외피 관련해서 커튼널 특히 이런 것들 이걸 유닛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라이노에서 글라스하퍼 가지고 뭐 만드는 거 배운 친구도 있고 잘 다룬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회사에서 많이 써요. 요즘은 다이나모 쓸 줄 아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건축 도면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요. 도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BIM 데이터를 확인해서 간섭 검토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면 뽑아서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도면 뽑아 찾으면 이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근데 이렇게 3D로 보면 바로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찾기가 쉬워. 그래서 이런 유관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간섭 체크를 하는데 그거는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렇게 레빗 파일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외에 나비스웍스 나오죠? 나비스웍스에서 룰을 이렇게 만들어요. 룰셋이라고 하는 걸 짭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룰셋을 짜서 룰셋을 입력한 다음에 내가 모델링한 파일을 여기에 입력하면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는 거야. 아까 육안으로 못 찾은 나머지 애들을 다 모델링 오류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표시 앞에 뜬 거는 다 간섭 난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관통되면 안 되는데 지금 관통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관통되면 안 되는데 구조가 구조를 관통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이거 다 오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뭔가 보면 조적벽이 모델링이 잘못돼서 높이가 잘못 세팅이 돼 있던 거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 찾아냈다. 뭐 이런 것들 찾아서 다 고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은 나중에 공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공정검토. 그러니까 공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콘크리트 타설하고 어디에 배근 쳐야 되고 어디 창호 공사하고 지붕 공사하고 이런 스케줄들이 쭉 있잖아. 그죠? 그거를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BIM에서 공정을 이렇게 계획을 다 해요. 그 공정 검토를 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용으로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레빗에서 다 하는 거고 나오죠. 물량 뽑고요. 콘크리트 물량, 그다음에 뭐 골조 물량 따로, 그다음 뭐 철근 물량 따로, 창 면적에 따라서 창 그런 거 물량 따로, 유리 관련된 거, 벽돌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따로 이렇게 물량 뽑아내는 거 그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그런 것들이 얼마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역별로 이 구역에는 얼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나옵니다. 그러면 멀리형과 관련된 것, 유리에 관련된 부분, 석재 관련된 것, 외장재만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철골, 그렇죠? 매력벽, 식으로 물량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다음 뭐 아주 간단한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음영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분석을 이렇게 쭉 합니다. 나중에 일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해야 되거든. 그래야 나중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이거 의무적으로 또 설치합니다. 관공서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전기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를 음영 분석해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음영만 분석해서 찾은 방법이고 이거 말고 일사량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류, 윈드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람길, 요즘 얼마 전에 해운대 우동 있는 저쪽에 바람이 그 빌딩풍을 너무 세게 만들어내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이번에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윈드 터널 기류 분석을 해서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를 이제 줄여줄 수 있겠지. 그죠? 그런 분석도 하는 거예요.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고요.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BIM을 이용해서 보면은 뭐 70%를 빔으로 했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IFC 오픈 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물량 산출해서 오차를 3% 내로 줄였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손해보거나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간섭 체크를 무려 88%, 84%를 해결했대. 그러면 나중에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럼 코스트가 확 세이브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써놨어요. 그죠? 이게 사무에서 했던 자료고요. 해안에서 했던 자료를 또 보면 여기는 양이 훨씬 많아. 사무 거는 78페이지였는데 해안 거는 179페이지입니다. 엄청 자세하게 여기는 또 보고서를 만들어 놨어. 2019년에 한 자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슷한 내용들이 사무에서 한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뭐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작성법들을 설명을 했고요. 넘어가서 보고서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간섭 체크랑 이런 것도 다 한 거고요. 설비 모델링도 했고 구조 모델링도 했고 토목도 따로 했고 그죠? 그다음에 외피만 또 따로 하고 품질 관리, 물리적, 논리적, 데이터 품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품질 관리할 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쭉 나오죠. 넘어가 보면 중간에 회의도 이렇게 BIM 켜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그죠? 이거는 발주처에 보고할 때 이거는 공정이니까 공사할 때 그죠? 공사할 때 여기 보면 요럴 때 많이 나오겠지 그죠? 커튼을 만들어 놓고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고쳤다 이거겠죠. 그죠? 이건 나비스웍스 이용해가지고 이건 레빗 안에서 그냥 했나 보다. 레빗 안에서 찾아낸 것들 이런 거 오류 있는 부분들 찾은 거고 뭐 기계, 배관, 그다음 뭐 설비, 그다음에 슬라브, 보호, 구조, 기둥, 벽, 뭐 다 합니다. 그다음에 수량 데이터 뽑은 것도 나오고요. 수량 데이터도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도면 만든 것들 훨씬 자세하죠. 일람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 트윈 모션, 이건 트윈 모션이에요. 이거 트윈 모션이라고 써있죠. 트윈 모션 이용해가지고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외주 따로 안 주고 회사 내에서 했단 얘기예요. 동영상 만든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자, 쭉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 느낍니까? 실제로 BIM을 하고 있는 실무에서 하고 있는 보고서를 일단 한번 봤고 그리고 선생님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올리세요. 올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의 1시간 20분 가까이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혹시 없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하고, 없으면 선생님이 뭐 따로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적어. 자,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지금 안 듣고 있는 학생도 있나? 자, 만약에 질문 없으면 없다고 올리세요, 채팅창에. 김태원 없고, 여진 없고, 양현나 없고, 은유희 없고, 신정은 없고, 정예림 없고, 손승희 없고. 자, 계속 없다고 뜨네?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 그냥 추가로 좀 더 할까요? 그게 나은가? 뭘 기준으로 찾을 수 있냐고? 웹피의 단일과 유리 단일까지 다른데, 아, 다르지. 그러니까 웹피라고 하는 거는 창이랑 그 다음에 벽, 이거 두 개를 포함한 거예요. 웹피는. 그럼 창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의 단열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체의 단열 성능도 있고, 그 다음에 내장재 그리고 외장재, 그 사이에 또 단열재가 있죠. 이런 애들의 단열 성능을 다 합친 거야. 그래서 값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재료마다의 이런 성능을 찾으려면 그 재료별로 시험 성적서가 있어. 그거는 보통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문의해야 돼.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문의해야 되고, 그거 말고 이런 기준, 뭐 예를 들면 창의 열관률은 얼마나 해야 되고, 벽의 열관률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EPI,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설계 기준, 거기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 남부지방, 중부지방,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온도차가 좀 있죠, 지역별로. 그거에 맞춰서 단열 성능에 대한 기준이 외피, 그러니까 외벽, 그 다음에 바닥, 지붕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값을 넣어놨어. 거기에 단열 성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단열 성능이 거의 똑같거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능을 충족하려면 뭘로 충족해야 되냐면 단열재, 거의 주로 단열재야. 그래서 단열재를 넣으면 그 성능이 충족하는데, 비싼 단열재 또는 두꺼운 단열재를 쓰면, 또는 비싸면서 얇게 나오는 단열재, 굉장히 비싼 거, 이런 걸 쓰면 그 기준에 충족해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 창이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는 정답인데, 문제는 창이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 창이 굉장히 작은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쾌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정주성이라고 하는 게 최악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창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창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창이 크기는 확보하면서, 창의 크기를 확보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 사람이 느끼는 쾌적함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 중간 기준, 에너지 효율도 좋으면서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중간 기준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건축가의 능력이야. 친환경 설계할 때 능력인데,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디자인적으로 쾌적해 보이는 창을 만들어 놓고, 예쁘게 창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오면 그거를 설비나 단열로 다 커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문을 조금만 줄이면 해결될 거를, 그러니까 너무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작게 만들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설비만 바꾸고 단열만 바꾸는 게 나쁘다는 거지. 모르고 그런 게 나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 훨씬 좋은 방법으로 디자인이 됐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의 약간 방향인 거고, 그리고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원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에요.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 여기 나오는 효율 인증 등급도 취득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도 받고 실제로 쾌적성도 있고
에너지 효율도 좋고 이런 건물을 지으면 좋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추구하는 방향성인 거죠. 자, 질문 또 다른 질문하고 싶으면 지금 채팅창에 쓰세요. 없으면 또 밑에 아직 글 안 쓴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쓰세요. 우리가 35명이나 있는데 벌써 35명이 다 없다고 올렸나? 아직 35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여기 채팅창에 안 올린 친구는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말하니까 갑자기 막 올라온다. 그죠? 계속 다 없네. 자, 없으면 우리가 시간이 지금 예상했던 시간은 12시 반까지인데 지금 12시도 아직 채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서. 지겨운 친구들 있지.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날 테니까. 선생님이 원래 그 양지혁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하는 거를 부탁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질문 받고 이러면 한 30분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대면으로 했으면 좀 더 질문도 많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그나마 써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아니면 혼자 막 떠들잖아. 정말 재미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뭘 보여줄까? 그러면 앞에 설명 안 했던 거를 조금 더 보여줄까?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스마트 그린 시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46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게 열려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매년 열리는 포럼이에요. 근데 이런 포럼이 계속 매년 열리는데 그 전에도 약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언급은 됐었는데 좀 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자리가 2016년이에요. 여러분들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로 2017년, 2018년 이쯤인가?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세돌이랑 그 알파고랑 바둑해가지고 인간이 졌죠. 그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우리는 간과했다고 해야 되나? 좀 무시했다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이후로 급격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슈화가 되고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연구도 엄청나게 커져요.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역시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디지털화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순편익이 100조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 인력이 필요하잖아. 또는 기계가 하긴 하지만 이게 자동화된 거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조차 디지털로 대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제를 장악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때 얘네들의 규모가 100조 달러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거의 모든 산업 기반이 디지털화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당연히 건축이나 건설 이런 거 포함되겠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해봤던 3D 프린터. 그죠? 스마트 프린트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모형 만들잖아.
근데 그걸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리고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현장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고 거푸집 대고 이런 방식으로 하던 게 많이 바뀌어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프리캐스트 방식이지. 만들어 와서 그거를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돼. 그런 공법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사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경험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저 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저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와 앞으로는 진짜 저렇게 되겠네 라고 우리가 인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아. 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국토교통부가 8대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10년 동안 9조 5,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 8대 혁신 성장 동력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건설 자동화, 제로 에너지 건축, 가상 국토 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항목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상상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앞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예측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참고해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 그죠? 저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하니까 내가 건설사를 차렸다 또는 설계사무실을 차렸다면 저기 있는 8대 혁신 성장 동력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저쪽 분야를 빨리 내가 기술을 확보해서 하고 싶을 거야. 앞으로 저 방향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것들이 앞으로 클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물론 설계도 열심히 하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스마트 시티와 BIM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고 그 다음 조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고 H공사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3차원과 관련된 건축 모델링과 관련된 그러니까 BIM이죠. BIM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좀 더 추가하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 있는 분야들을 하고 싶다. 앞으로 우린 이거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앞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이 있느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건축에선 이런 빅데이터가 무엇이 대체하게 되느냐? BIM이 대체하게 되는 BIM. 데이터라고 하는 게 도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보체계 디지털화돼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BIM입니다. 결국엔 BIM과 관련된 IFC 파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 정보, 지리 공간 정보. 이거는 GIS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건축물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지리 정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ICT 인프라. 그죠? 우리 요즘 통신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5G. 그죠? 이런 것들 필요한 겁니다.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BIM에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차원 플랫폼의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점 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될 거고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결국엔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싫겠지만 나중 되면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대체해 줄 수도 없어. 건축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해지는 거야. 건축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실무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동안에는 선생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절대 그 업무를 건축가가 아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거나 보고 이해할 줄 알면 좋아. 근데 그걸 대체할 수는 없어.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하는 게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저걸 해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의 시공에서는 저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장비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공 쪽은 일자리를 진짜 건설 현장에서는 많이 뺏길 거야. 반면에 건설 쪽이 아닌 설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포지션이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종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 사실 선생님은. 그래서 앞으로 BIM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 사회 기반 시설, 정보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데이터베이스들을 BIM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수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 교통, 에너지 등 명확한 컨텐츠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BIM 데이터의 입력 또는 추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융합이랑 관련이 있어요. 융합. 여러분들이 BIM 설계도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BIM에 플러스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에너지 친환경 또는 플러스 여기 나오는 안전 또는 플러스 교통 플러스 문화재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될 거예요. 융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런 거 이거는 ICT 관련된 것들이겠지. 센서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랑도 BIM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여기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LOD라고 하는 게 나중에 되면 지금보다 더 중요할 거다. 왜냐면 해야 되는 일들, 정보 입력 수준, 모델링 수준이 굉장히 복잡해질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 안 했던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12시 7분 정도 됐습니다. 그죠? 사실은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면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점심시간이잖아. 그죠? 여러분도 식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시간 이게 너무 들으면 사실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 질문이 보니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개도 안 하고 시작을 했나? 그죠? 여기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 또 있나? 선생님 이름은 이권형이고 연구실은 710호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지금 하긴 조금 부끄럽다. 그런 친구는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